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된 뒤로 매일 아침 조깅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늘 듣기만 했지 한 번도 사연을 보내볼 생각은 못 했는데 얼마 전 헤어진 아내한테 연락이 온 김에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제 과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사실 젊은 시절 저는 여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관심 있던 건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것저것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진 못하거든요. 풍년이면 농작물 값이 떨어져서 문제고 흉작이면 팔 게 없어서 문제고 여러모로 빚이나 생기지 않으면 다행인 일이랄까요? 저와 동생들이 끼니를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던 터라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뛰어서 스스로 마련했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에 집착이랄까 그런 게 좀 생기더군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남들 다 놀고 연애하고 할 때 묵묵히 공부하고 알바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모으고 싶었거든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치열하게 산 덕분에 저는 남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큰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대기업인 만큼 신입사원들 초봉도 꽤 센 편이었어요. 저는 매달 부모님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동생들 용돈을 제외하곤 대부분을 다 저축했습니다. 그땐 재테크도 뭣도 알지도 못해서 그냥 무식하게 적금으로 다 때려 넣었죠. 그렇게 한 10년을 모으니까 꽤 큰 종잣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때 한창 주식 붐이 일어서 제 친구들은 죄다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좋은 종목만 콕콕 집어줄 테니 들어오라고 유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 주식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내 집 장만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당시 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혼자 살기에 불편함 없는 집이지만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라서 그런지 영 정이 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괜찮은 집이 없나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제 자리로 같은 팀 막내 직원이 오더니만 과장님, 이사 가시게요? 어디로요? 하고 묻더군요. 아마 제가 전화로 부동산 직원과 통화하는 걸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사택에서 살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 내 집 장만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과장님, 혹시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하고 조심스럽게 저를 캐보더라고요. 당시 전 회사에서 꽤 유명한 노총각이었어요. 지금이야 다들 워낙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서 30대 중반이면 노총각도 아니라지만 그땐 다들 빠르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저도 30대가 된 뒤로는 초조해져서 친구들 소개로 몇 번 선을 보기도 했지만 인연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작은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농사 짓는 가난한 집안 장남이고요. 그나마 좋은 회사를 다녀서 몇 번 선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 얼굴에서 한 번, 부모님 직업에서 한 번,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으니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쑥맥 같은 성격에서 한 번, 이렇게 삼진아웃을 당하고 늘 퇴짜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결혼을 단념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걱정이 크셨었죠. 어쨌든 그래서 전 그 막내 직원에게 내가 결혼해서 집을 사는 거면 기뻐서
회사에 떡이라도 돌렸지. 근데 영미 씨도 알잖아. 나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거. 이번 생에 결혼은 포기했어. 하고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글쎄, 그 직원이 갑자기 은근슬쩍 제 팔에 자기 손을 얹더니 왜요? 전 과장님 같은 분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듬직하고 자상하고 일도 잘하시잖아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도 단번에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호감의 표시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자의 면역이 없던 저는 그 한 번의 스킨십과 달콤한 말만으로 그 직원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비록 저보다 9살이나 어린 후배였지만 갑자기 여자로 보이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그녀는 긴 생머리에 맑은 얼굴을 가진 청순 가련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자였거든요. 게다가 늘 웃는 낯에 일도 잘해서 모두가 좋아했죠. 가뜩이나 남초 회사라 여직원이 귀한 곳이었던지라 입사하자마자 우리 회사의 마돈나 같은 존재가 됐달까요? 다른 부서에서 구경을 올 정도였어요. 그런 여자가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웃어 보이는데 반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전 회사 상사였고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났던지라 쉽게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대쉬했다가 차여서 괜히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그 직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자리에 와서 직접 탄 커피를 건네주며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하고 인사도 하고요. 과장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하고 굳이 직속사수가 아닌 제게 와서 업무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죠. 다른 직원들이 영미 씨, 요즘 왜 이렇게 과장님 자리로 자주 가? 혹시 과장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놀릴 정도였어요. 그럼 그녀는 부정하지도 않고 티 많이 나요? 제가 과장님 많이 좋아하긴 하죠. 하고 웃곤 했어요. 여자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대쉬하지 않으면 남자도 아니었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영미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영미 씨가 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내가 사줄게. 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녀는 기다렸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네, 좋아요. 하더군요. 제 인생 최초로 하는 첫 데이트였어요. 정말 얼마나 떨리던지요. 전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하고 백화점에서 옷까지 싹 한 벌 새로 맞췄죠. 다행히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던지는 사소한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줬고 제가 고른 식당도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이라면서 좋아해줬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그녀를 바래다 주는 길에 영미 씨,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회사 상사인 내가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오늘 영미 씨랑 같이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앞으로도 계속 영미 씨랑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고 제 마음을 고백했죠.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 거절도 각오한 고백이었는데 그녀는 수줍게 웃으면서 네, 좋아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과장님이랑 남자 대 여자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한동안 벙쪄 있던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영미 씨도 내가 좋다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면서 네, 저도 좋다고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회사 밖에선 오빠라고 해도 되죠? 상원 오빠.
하면서 귀엽게 혀를 내밀더군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 그녀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참 연하였지만 연애가 처음이라 서툴기만 한 저를 대신해서 저희 관계를 능숙하게 이끌었어요. 전 때로는 소녀처럼 수줍고 때론 여인처럼 과감한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매일같이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그녀 생각뿐이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회사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전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회사에 연애 사실을 밝혔고요. 제 나이 때문인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거냐고 묻더군요. 물론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막상 다른 사람 입에서 들으니까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자 미뤄뒀던 이사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집은 정말 일생에서 몇 안 되는 값비싼 쇼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 또 신중하게 구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저 혼자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둘을 위한, 아니, 아이까지 생각해서 내 가정을 위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심하자마자 전 바로 여자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꽃다발을 주면서 영미야, 나 지금 사는 사택에서 나가려고 했던 거 알지? 집 사려고 말이야. 근데 그 집을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보고 싶어. 너랑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한 집을 구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이러다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했다고요. 근데 무슨 프로포즈를 반지도 없이 해요? 하면서 눈을 흘끼더군요. 허락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그 뒤로 저희는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없었지만 그만큼 제가 많이 모아뒀으니 괜찮았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 부동산 발품을 팔아도 좀처럼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지 않더군요. 여자친구도 저도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해지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 후 잠깐 처가살이를 하면서 천천히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은 여자친구와 같이 회사 근처 낡은 빌라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아버님이 경비 일로 먹고 살던 처지라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 빌라가 두 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저희는 신혼집을 구하기 전에 식을 먼저 올렸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처갓집에 바로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가 원래 혼자 쓰던 방에 침대만 큰 걸로 하나 바꿨을 뿐이었죠. 초라한 신방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분가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인 저 대신에 회사를 그만둔 아내가 혼자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많은 집을 보고 싶다면서 이 일로 운전면허까지 땄어요. 그런 아내의 노력 덕분일까요? 저희는 회사에선 좀 멀지만 역세권의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싸게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근처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었고 신축 건물이라서 깨끗하고 평수도 잘 빠졌거든요. 저도 주말에 그 집을 보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계약금을 먼저 내고 돌아온 날 둘이서 그 집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얘기로 거의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여긴 우리가 쓸 방, 여긴 서재, 여긴 태어날 우리 아이 방. 그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집을 산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어요.
그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 될 줄은. 시작은 제 고향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어요. 초중고를 함께 나온 형제나 다름없는 녀석이었죠. 나이를 먹어도 늘 밝고 개구진 녀석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내가 뭘 하고 웃기만 하더군요. 확실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뭐라고 더 캐물으려던 찰나 갑자기 친구가 제게 야, 상원아,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너 혹시 돈 좀 없냐? 내가 올인한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내가 좀 힘들어졌다. 이러다 우리 회사까지 문 닫을 판이야. 딱 1억만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일주일 안에 꼭 갚을게. 거래처에서 다음 주에 거래 대금만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어. 진짜야. 하더군요. 친구는 고향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지역 유지라서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던 녀석이었죠. 전 망설였습니다. 제가 총각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전 이미 유부남이었고 모아둔 돈이 다 집 잔금으로 쓰일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그 녀석은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도와주던 친구였거든요. 심지어 대학 시절 학비가 모자라서 휴학하려고 할 때 그 친구 부모님이 대신 학비를 빌려주기도 하셨죠. 결국 전 친구에게 내가 지금 돈이 전부 신혼집에 묶여 있거든. 일단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잔금 날짜를 좀 미뤄볼게. 일주일이면 갚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당연하지. 고맙다. 진짜 고맙다.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친구를 일단 달래준 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집 계약을 좀 미루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생각보다 더 거세게 반대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펄쩍 뛰었죠. 아니, 그 친구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요? 그러다 일주일 안에 돈 안 주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내 친구 그럴 놈 아니야. 국민학교 때부터 봐온 믿을 수 있는 놈이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준 놈인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돼야 도와주는 거죠. 신혼집 계약할 돈을 빼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다 내 돈이잖아. 당신은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서 왜 그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저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동산의 사정을 얘기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일로 아내와 사이가 크게 틀어졌지만 친구가 제때 돈을 갚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죠. 일주일 뒤 친구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뜨고 집을 찾아가도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 친구를 찾아 고향까지 내려갔지만 그 친구 부모님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미 그분들 재산까지 싹 다 빚 갚는 데 써버렸나 보더라고요. 차마 어려울 때 도와준 그분들한테 내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릴 수는 없어서 소득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장인어른의 장모님까지 나서서 저를 탓했죠. 특히 저를 보면서 늘 우리 사위 하던 장모님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글쎄 제 뺨까지 때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 저질러? 내가 9살이나 많은 노총각이었던 자네를 왜 받아줬는데?
모아둔 돈은 좀 있어서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키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하고 노발대발 하셨죠.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뵐 면목이 없어요. 그치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친구 어떻게든 꼭 찾아서 돈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장모님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핸드폰까지 없애고 잠수 탄 놈을 자네가 무슨 수로 찾아? 하면서 다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감히 반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장인어른이 이 사람아, 그만해. 이런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말려주더군요. 그 뒤로 저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그 친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어디서도 친구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반년쯤 되자 저도 체념이 되더군요. 그냥 인생 공부한 셈 치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자 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자고 했지만 차마 제 친구를 제 손으로 범죄자 만들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제게 병신 같은 놈, 쪼다 같은 놈 하면서 온갖 욕을 했습니다. 늘 순수하고 얌전하던 아내에게 그런 면모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천사 같던 아내를 그렇게 만든걸요. 전 아내의 모든 욕설과 화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괴롭힘만큼은 도무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흔히 결혼한 여자들이 시집살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역으로 모진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언젠가부터 절 집종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자네는 양심도 없나?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주제 무슨 염치로 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해? 하면서 매일같이 저를 부려먹으셨죠. 처음엔 장보기, 저녁 설거지하기처럼 간단한 일들을 시켰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집안일이 다 제 차지가 됐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따로 바깥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전 아침마다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장을 보고 저녁을 짓고 다들 밥을 먹는 동안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어요. 장모님은 남들처럼 그냥 평일에만 일해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사? 언제까지 내 딸하고 같이 이 집에서 붙어 먹을 건데? 하면서 제게 투잡을 뛰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전 대학생 때나 해보던 대리기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코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밥도 건너뛰기 일쑤였죠. 게다가 그렇게 번 돈은 모조리 다 장모님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나 더는 자네 못 믿겠네. 자네에게 돈 관리 맡겼다간 또 어디서 어떻게 날려버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게. 하면서 제 월급과 알바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전 지은 죄가 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평일엔 집안일과 회사 일, 그리고 주말엔 대리기사 일,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코피를 흘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사정을 모르는 회사 사람들은 아니 남들은 결혼하면 다 살이 찌던데 과장님은 왜 자꾸 살이 빠져요? 집에서 와이프분이 밤마다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속 좋은 소리들만 했죠. 전 그럼 그냥 하하 웃어 넘겼어요. 사정을 얘기해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였으니까요.
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묵묵히 모든 걸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아내와 장모님의 마음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부질없는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시작은 달라진 아내의 태도였어요. 저만 보면 언제나 돈돈거리면서 바가지를 긁던 여자가 언젠가부터 제게 잘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의 구박에 못 이겨 퇴근하자마자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 이제 이이한테 이런 것 좀 그만 시켜 하고 제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 사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마음이 드디어 풀렸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기엔 뭔가 찜찜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는데요. 그게 마치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갑자기 상냥해진 것도 죄책감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친한 친구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재수 씨도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했나 보지. 야, 뭘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냐? 이 기회에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봐. 야, 애도 빨리 가져야지. 하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더는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친구의 말처럼 이 기회에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지 거의 1년이 넘었더라고요. 아내는 몰라도 저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세 갖는 걸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밤 옆에 누운 아내에게 여보, 자? 우리 오랜만에 어때? 하고 은근슬쩍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침대에 눕기 전까지 웃어주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매몰차게 싫어요. 나 피곤해요. 하더군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 특히 아내에게 잠자리를 거부당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스스로 작아지는지요. 하지만 요 몇 달 달라진 아내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치만 내일은 당신 문화센터 가는 날도 아니잖아. 우리 안 한 지 좀 되기도 했고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아이도 갖는 게 좋지 않겠어? 물론 아직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당신 나랑 당신 반씩 닮은 예쁜 아기 빨리 낳고 싶어 했잖아 하고 덧붙였죠. 하지만 제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봐요.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친구한테 전 재산 다 꼬라박아 놓고도 그 짓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애는 무슨 애? 애 생기면 당신이야 좋겠지만 나랑 그 애는요? 집도 절도 없는 마당에 애를 뭐 여기서 키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하고 쏘아 붙이더라고요. 애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회사 끝나고 노가다를 뛰든 대리 일 하는 걸 더 늘리든 해서 당신하고 우리 애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입으로는 무슨 말이든 못해요. 원래 우리 들어가려던 그 아파트 1년 새 2배 가까이 뛴 거 알긴 알아요? 그깟 대리일로는 평생 일해도 그 집 못 사요. 결국 얘기의 끝은 또 그놈의 집 얘기였습니다. 저는 히스테릭한 아내의 반응에 뭐라고 더 하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변기에 앉아서 속상한 마음을 좀 가라앉힐 생각이었죠. 거실이나 베란다로 나갔다간 귀가 밝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이 새벽에 뭐하냐고 한 소리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자니 스스로가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게 화났던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아내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바보같이 집 살 돈을 친구놈에게 주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이렇게 돌아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다 제 잘못이었죠. 전 아내에게 사과할 생각으로 이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손을 씻고 수건을 찾는데 수건이 없더군요. 평소 거울 뒤에 찬장에 예비용 수건을 넣어두는데 거기도 텅 비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수건 빨래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세탁실로 나갔습니다. 쓰던 수건에 대충 손을 닦고 내일 일찍 빨래부터 돌리고 출근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빨래 바구니에서 뭔가가 반짝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내가 입었던 자켓 주머니에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빨래 내놓기 전에 꼭 주머니 확인하라니까. 전 별 생각 없이 그걸 빼서 손에 쥐었어요. 하지만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 물건은 다름 아닌 피임약이었어요. 이미 아내와 전 반년 넘게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임약은 거의 절반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 거였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대체 아내가 왜 피임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요 근래 문화센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면서 저보다도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 때때로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나가곤 했었죠.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곱게 화장까지 하고요. 원체 꾸미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자를 만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임약을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런 아내를 살피다가 아내의 핸드폰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아내는 원래 그런 거 귀찮다면서 늘 풀어두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전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 처가 식구들을 먹인 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대신 차를 골목에 몰래 빼놓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출근을 못할 것 같아. 나 대신 미팅 자료 좀 준비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부하 직원에게 일을 부탁한 뒤 얼마나 있었을까요? 빌라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걸어 나오더군요. 제 아내였습니다. 팬티가 보일 것처럼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까지 누가 봐도 남자를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죠. 전 그런 아내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하면서도 제발 제가 착각한 거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저랑 연애 시절에나 갔을 법한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웬 기생오라비 같은 놈과 다정하게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먹여주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스킨십을 하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몰래 그 모습을 훔쳐보던 저는 그 내연남의 손이 제 아내의 허벅지로 향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제야 저를 발견한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일어나! 전 아내가 당연히 저를 따라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명을 하든 잘못을 빌든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냈습니다. 아내는 옆에 있는 내연남에게 오빠, 오해하지 말아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하더군요.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아닌 내연남에게 매달리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말 천불이 났죠. 전 그런 아내를 향해서
당신 지금 미쳤어? 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맛대고 산 기간이 얼만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을 향해서 넌 대체 뭐하는 새끼인데 유부녀랑 붙어먹어? 너 같은 놈은 간통죄로 콩밥 좀 먹어야 돼! 하고 눈을 부라렸죠. 그러자 내연남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차갑게 노려보면서 지금 유부녀면서 맞선을 보러 나왔던 겁니까? 미쳤어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내연남의 팔에 매달리면서 아니에요, 오빠. 남편은 무슨 저 결혼한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걸요? 법적으로 깨끗해요. 처녀라고요. 하더군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전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안 했다니?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말 그대로예요. 엄마가 집 계약하기 전까진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미뤄두고 있었는데 당신이 신혼집 그렇게 멍청하게 날려버린 뒤로는 정말 다행이다 싶던데요. 우리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떳떳하다고요. 하면서 악을 썼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배신감에 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니,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진짜야? 진짜냐고? 못 믿겠으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봐요.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말고. 아내는 제게 그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그대로 내연남을 뒤쫓아 가버렸습니다. 오빠, 잠깐만 기다려요.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내연남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전 그 길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봤어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더군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부탁했고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지 싶었는데 애초에 아내가 내 집만 노리고 접근했던 게 아닐까, 아내가 날 정말 사랑하긴 했던 걸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전화를 수신 거부해놨더군요. 결국 전 힘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내가 지금 그 자식이랑 같이 있는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걸까? 그 자식이랑 이미 갈 때까지 갔겠지 하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어떡해, 재민 씨가 이제 나 꼴도 보기 싫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대. 이대로 헤어지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아? 하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미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니까요. 전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영미가 다른 놈 만나는 거 두 분도 알고 계셨어요? 하고 따졌습니다. 장인어른은 그게 일단 자네도 진정 좀 하고 이리 와서 앉게 하고 면목 없어 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그래, 내가 영미한테 그 남자 소개시켜줬네. 어렵게 친구 소개로 물어본 맞선자리인데 그걸 그렇게 행패를 부려서 망쳐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맞선이라뇨? 아니 이렇게 남편인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맞선을 보게 합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뭐해.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새낀데. 그 남자는 자네하고 차원이 달라. 변호사라고 변호사. 지금 자네 때문에 변호사 사위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제가 못마땅했으면 왜 결혼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허락해놓고
혼인신고는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짜고 쳐서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보 돼서 억울한가? 열받아? 그럼 뭐, 집도 절도 없는 자네가 뭘 어쩔 건가? 억울하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우리 딸 앞에서 썩 꺼지라고! 장모님의 악에 바친 노성에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못 본 척 외면하더군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가라고 하면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까? 그대로 있다간 꼴사납게 울어버릴 것 같더군요. 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잡지 않았죠. 하지만 비참하게도 갈 곳이 없었어요. 월급이든 대리기사 페이든 전부 장모님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술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었죠. 밤거리를 배회하던 저는 결국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딸린 직원용 숙직실에서 하룻밤 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전 혹시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건가 싶어서 황급히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액정에 뜬 이름을 본 순간 멍해지고 말았죠. 전화를 한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돈을 빌려준 친구였습니다. 전 혹시라도 전화가 끊어질까 싶어 얼른 플립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자식아, 너 대체 어디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 돈 내놔 이 새끼야! 하고 미친놈처럼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한참 흐느끼기만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저희가 평소 자주 가던 단골 술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친구가 도망갈까봐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더욱 서럽게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원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도저히 네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그냥 도망쳤다. 하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고생 꽤나 했는지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상했더라고요. 보자마자 반쯤 죽여놓을 거라던 다짐이 무색하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전 말없이 친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더욱더 서럽게 울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잠깐 동남아로 도망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이후로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챙겨왔던 돈도 다 떨어지고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했어.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한 고깃집에 사정사정해서 서빙 알바로 일을 시작했거든. 그런데 거기 사람들 입맛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이나 비슷하더라고. 삼겹살이나 불고기 같은 걸 팔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현지화해서 팔기 시작했지. 근데 그게 대박이 났다? 사장님이 다 내가 한 일이라면서 본격적으로 가게 한번 내보라면서 돈도 빌려주고 직원들도 빌려주고 덕분에 지금은 체인점도 여러 개 내고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더는 너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친구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야? 하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집 계약서야. 원래 네가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나 때문에 그 집 계약도 못하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다며? 다행히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다른 호수가 비어있어서 부랴부랴 계약금 넣고 잡아뒀어. 내일 나랑 같이 부동산 가서 제대로 계약하자.
아, 그렇다고 네 돈 안 돌려주는 건 아니야. 그때 네가 빌려준 돈은 그대로 네 통장에 다시 이체했어. 이 집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이자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하면서 다시 제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친구랑 헤어지고 난 뒤 멍하니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다시 집 앞이더군요. 잠깐 망설이던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TV를 보고 있더군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으면서 거봐, 내가 자네 그렇게 다시 돌아올 줄 알았네.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새끼가 가면 뭐 어딜 가겠어. 들어와서 얼른 밥이나 차리게 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말에 인상을 쓰면서 엄마, 나 저 인간이랑 헤어질 거라니까? 아, 뭐하러 다시 들어오라고 해. 이 기회에 그냥 쫓아내면 될걸. 저 인간 때문에 엄마 변호사 사위 날아간 거 잊었어? 하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그러니까 더 데리고 있어야지. 우리가 저 자식 때문에 입은 손해를 생각해봐. 월급이며 대리기사 알바비며 한참은 더 받아내야 돼. 꼴 보기 싫어도 조금만 더 참아. 하면서 아내를 달래더군요. 아내는 또 그런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요. 화가 나기보단 허무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장모님은 자네 거기서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얼른 들어가서 저녁부터 차려. 아, 그 전에 거실 화장실 변기 또 막혔으니까 얼른 뚫고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전 말없이 그런 처가 식구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래, 당신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우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장모님을 향해 저 지금 바로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변기는 알아서 뚫으시고 밥도 앞으로는 알아서 해드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방금 기어들어와 놓고 뭘 또 나가. 자네가 갈 데가 어딨다고. 지금 갈 데 없어서 다시 온 거면서 주제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 그런 장모님에게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그걸 본 장모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원래 사려던 그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방금 돈 빌려준 그 친구 만나고 온 길이에요. 돈 다 돌려받았고요. 그동안 돈 빌려준 거 고맙다면서 이 아파트를 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왜 없겠어요. 통장엔 1억이 있고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도 있는데 이 거지같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어디 새 식구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보십시오.
전 벙쪄 있는 처가 식구들을 뒤로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오빠, 진짜야? 진짜 그 친구 돌아왔어? 돈을 다 갚았어? 하고 묻더군요. 장인어른도 그래 이 친구야. 아이 얼른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게. 하면서 저를 채근했고요. 그 사이 장모님은 오랜만에 주방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풍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짐을 싸자마자 바로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 저를 아내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 오빠 저녁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랑 밥을 왜 먹어? 이제 남남인데. 남남은 무슨. 아까 그 남자 때문에 그래? 내가 속상해서 다른 남자 만나는 척 좀 한 거야. 그 남자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오빠. 180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가 정말 역겨웠습니다. 귀엽게만 느껴지던 코맹맹이 소리도 가식적으로만 느껴졌죠. 하지만 장인어른까지 나서서 저를 주방 식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결국 전 식탁 앞으로 반강제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오랜만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잡채에 된장찌개에 불고기까지 그동안 구경도 못했던 십첩반상이 차려져 있었죠. 장모님은 제게 전에 없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내가 오랜만에 우리 사위 위해서 힘 좀 썼네. 일단 같이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더는 할 말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런 저를 붙잡으면서 내가 사과하겠네. 응?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내가 자네가 미워서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굴었겠나? 응? 그래도 1년 넘게 한 지붕 아래서 얼굴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끝내? 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다 내가 죄인이다 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돈 버는 족족 다 말없이 장모님한테 다 보내드렸고요. 주부 습진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장모님도 영미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저 부려먹는 것도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속이고 다른 남자랑 성까지 본 건 선 넘으신 거죠.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저 팽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말고 그 변호사 놈한테 매달려 보세요. 다른 남자랑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고 가진 거라곤 이 낡은 빌라밖에 없는 여자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다다다 쏘아 붙였죠.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나마 굳어있던 아내가 오빠 진짜 왜 그래? 오빠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어? 하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전 다른 놈이랑 붙어먹은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하고 그런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죠. 하지만 결국 전 친구가 사준 그 아파트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제게 매달렸거든요. 제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심지어 아내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 그래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속 신경 쓰이던 차였거든요. 다행히 이전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에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헤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생각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재혼도 못하고 혼자였고 경비 일하던 장인 어른이 직장에서 잘리면서 생계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인과응보였죠. 제발 좀 도와달라는 걸 고민하다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모질게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락처도 또 바꿔버렸죠. 그래도 한때나마 함께 살던 여자였으니까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지금 제겐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전 몇 년 전에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가 전 부인과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제 곁을 지켜주던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과거의 여자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거라는 말이 틀린 게 없더군요. 요즘은 정말 인생이 즐겁기만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 빛들 날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